자, 어제 이재명 정권이 실용적 시장주의 정권을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자, 대중들, 언론들의 긴장을 늦추어 주려는 듯 유연한 정부가 되겠다. 또 시장을 강조했는데요. 자, 역대 모든 정권들은 지난 정권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결국은 지난 정권이 갔던 행보를 답습합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 없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YS를 비판하던 DJ도 비슷해져 갔고, 또 DJ를 하고 차별하던 노무현도 비슷해져 갔고, 또 노무현을 심판하던 이명박 정권도 비슷해져 갔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던 박근혜도 비슷해져 갔고,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문재인도 비슷해져 갔고,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았던 윤석열도 비슷해져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공격해서 공개시키고 새로 출발하는 이재명 정권이 과연 이전 정권과 달라질 건가? 아니면 또 지금까지의 예외 없는 규칙처럼 갔던 길을 또 갈 것인가? 그럼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권 초에 이 정권이 하면 골로 가는 10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요,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부인을 통제 못했습니다. 가족을 통제 못하면 역대 정권이 대부분 좋지 못한 말로가 왔어요. 가족 중에 깜빵을 가고 또 정권의 마지막이 매우 초라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가족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거 참 과제겠죠. 자, 그런데 윤 정권은 그거와 넘어서 가면 갈수록 자신의 정권의 위기가 놓이니까 우파 수골 단체나 유튜버들과 밀착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 초부터 유착이 좀 있었는데 갈수록 심화됐죠. 또 본인이 검찰 간부 출신이다 보니까 검사 동일체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장관이나 또 자신의 여당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윤에게 직언을 못하면서 정권이 골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총리도 장관도 더 나아가서 국힘의 간부들도 말을 하지 못했고, 누가 직언을 했다가 혼이 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 1인 천하로 정권을 운영하다가 정권 붕괴의 기미가 보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겸도 1인 천하로 했어요. 저 비리한 자신의 신복 장군 몇 명만 데리고 겸이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저렇게 됐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기득권적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든 정책이 기득권을 지향하는 쪽으로 갔고 서민 정책들이 결여돼 있었고, 그래서 상당수 서민 보수가 윤 정권에 실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들을 윤 정권이 저질렀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럼 여기서 나아질 거냐? 윤하고 이재명은 서로 엄청나게 원수처럼 미워하지만 서로 또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 장악력이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윤은 성격적으로 권력 장악을 자기가 독점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재명은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윤보다 더 강했어요. 이재명 정권의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에 당선될 때까지 반발이 나왔습니까? 윤은요, 자신이 대통령에 있을 때 당하고 틀어졌고 지신복 한동훈이하고 틀어졌죠. 자,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재명이 더 강력하고 지금 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적 기반도 갖추고 있죠. 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외신들조차도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할수록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재명 정권이요, 미국의 트럼프를 자극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제 미국 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을 간이 침식에 부르지 않았지요. 물론 정식 침식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도 박근혜 탄핵으로 취임을 할 때 간소하게 했지만 그때는 불렀습니다. 자, 거기서 이재명과 지금 트럼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매우 궁금하죠. 그래서 쓸데없이 미국과 민족주의적 시각, 국익적 시각을 덜먹이면서 다투다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미국의 가랑이라도 기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짬떡 독이 오른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순순히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부터 또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의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서 대미관계를 갖다가 수행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진이 될 거고 통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앞으로 미국과 이재명 정권 간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사람, 트럼프와 이재명의 특질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재명 정권의 순항 여부를 가르는 바로메이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제 보면 전국민 내란 지원금 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했더만 옛날에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나눠주자라는 걸 관철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한 14조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추경 30조 플러스 알파를 이재명 정권이 가장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내수를 창출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맞들이면 경기도지사 때 민생회복지원금이 여러 차례 나갔지요. 코로나를 빙자해서요. 자, 그러면 툭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뿌리는데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때 뿌려진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극히 낮았다. 그렇게 이제 개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복해 살포하고 금품 살포에 의해서 내수 경기를 갖다가 회복시키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100만 원을 뿌리게 되면 국민들은 일시적으로는 소고기 사 먹고, 지난번에도 소고기를 제일 많이 사 먹었죠. 그러겠지만은 그것이 그냥 100만 원 금방 없어집니다. 4인 가족이 소고기 먹으러 가면 100만 원이면 몇 번 먹겠습니까? 내가 볼 때 4번도 못 먹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금방 소멸되고 지속되지 않는 이런 충격 요금을 민생회복이니 내란지원금이라는 명목, 즉 내란 피해 지원금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금 부채 탕감을 운운하는데 자영업자가 71조 코로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감해야 된다. 새출발 기금 배드뱅크를 활용해서 채무 조정을 하고 원금 탕감에 나설 거다. 그리고 1930조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 탕감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옛날에 제가 농민운동할 때 농가 부채 탕감을 갖다가 농민들이 툭하면 외쳤죠. 그때 제가 그런 농민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집에 타고 있는 차를 경성용 차로 바꾸면 농가 부채 탕감한 그런 효과가 집집마다 나타날 거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부채 탕감은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채 탕감, 또 가계부채 탕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것은요, 지금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켜서 각 시도에 있는 신용보증에서 보증서를 꺼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자기가 빌렸다라는 것 자체도 부인하거나 아예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남에게 돈을 빌어서 갚지 않고 정부가 탕감시켜 줄 거다, 이렇게 인식이 번져가면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에 치명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500을 목표로 내거는데
그 다음에 코인 띄우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를 띄우고 코인을 띄워서 금융을 잘 돌아가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논쟁과 똑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코스피 5천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지임 첫날 2,700을 넘겼다고 환호를 하는데요. 그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마치 효과죠. 기대 효과고요. 그래서 코스피 5천이 되려면 그것은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어서 수출과 내수가 잘 돌아가는 것 말고 나머지 방법으로 코스피 5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형 AI가 언제 성과를 낳아서 코스피 5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돈 풀어서 재정 확대해서 그것이 기업들에 투자되고 소비가 늘어나서 코스피 5천 간다? 결국은요, 코스피 5천을 가려면 지금보다 경제가 2배 나아져야 코스피 5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룰 수 없는 목표고, 또 이재명 정권이 상법 개정을 한다, 경제에서 룰을 적용시킨다, 기업 재해에 대해서 강경하게 가겠다, 이런 거 하고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규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누가 말했는지 코인에 꼽혀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토큰 정권 STO라는 걸 만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되게 하겠다는 건데, 본판인 실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코인을 만들면 우리가 2017년에 봤듯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요, 그해 문재인 출발하자마자부터 코인 붐이 일어가지고 1월, 2월까지요, 이듬해 얼마나 이 투기판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돈 날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대요, 실물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코인을 만들면 그게 뭐 원화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든 코인 정권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도박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책은요, 폐기해야 됩니다. 코인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요, 부동산 띄우기로 갈 건데 벌써요,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반드시 부동산이 올랐다. 노무현 정권 때도 엄청 올랐고 문재인 정권 때도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벌써 서울 부동산 일부가요, 들썩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공공임대도 늘리고 기본주택 공공임대가 250만 가구를 보급하겠다. 이거는 정권마다요 250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공급하기로 한 주택을요 합치면요, 전 국민이 전부 자기 소유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집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정부는 부동산에서 규제보다 공급을 선택한다.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 안 낮추겠다. 그래서 1인 1주택에 지금과 같이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기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있고요. 적어도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좌파 우파 정권이 가리지 않고 비슷하다. 그래서 부동산을 띄우다가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골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의사 정원 사태를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방에 공공의대 2개를 만들고 또 일반 의대 하나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대 3개를 더 만들겠다 하면서요, 의대생을 정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윤 정권에서 벌어졌던 의사 정원 사태, 의정 갈등을 다시 재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거는 처음이 아니라 문 정권 때도 공공의대를 꺼냈다가요, 전남입니까? 망한 의대 하나를 갖다가 공공의대로 만들겠다면서 전국에 몇 곳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다가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밀어붙이다가는 또 시끄러워질 거다. 그 전에 필수 의료, 응급 의료, 그리고 농촌 지역 의료 등에 대해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지금 추경이 30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데요. 지금 정부가 세입은 줄어들고 그리고 세출은 늘어나서 국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또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요. 한 20% 정도 되는 세금 수입 계산을 잘못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지금 세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수입은 날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데 계속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은 빚이잖아요. 국가가 국채를 바탕으로 빚을 내서 그걸 갖다가 시중에 풀어가지고 재정 확대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요. 1년 동안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가 훨씬 넘었어요. 재작년에는요. 적자가 30조였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훨씬 늘어났는데 지금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산은요. 눈더미처럼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 예산은요. 그래서 700조를 돌파를 했지요. 2026년 예산이요. 자,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해마다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그리고 또 예산은 늘어나고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더 늘리면요. 결국은 국가 부채의 급증밖에 뭘 더 가져오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잘 돌아가서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권마다 해온 거짓말이죠. 그래서 미국이요. 지금 매년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1년에 나가는 이 재정 적자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 8천억 달러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추경의 편성을 통해가 돈을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거. 모든 대통령이 내한테 지금 돈을 뿌릴 권한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의회는 내가 장악하고 있다. 내가 결정하면 돈 뿌리는 거다. 자, 자기 임기 5년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져올 국가 파산 위기는 어떻게 수습할 거냐. 오늘날 미국의 국가 꼬라지가 저러된 거는 재정 확대, 빚내서 자꾸 살아가다가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그러다가 지금 신용 강등이 되고 또 국가 부채가 심각해져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 와중에도 감세하겠다니까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머스크조차도 그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란지원금, 금품 살포 같은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산 전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전략을 하지 않고 이전처럼 펑펑 쓸고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 내년에 대통령 전용 헬기를 수입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탈 만한 대형 헬기는 지금 카이 한국우주항공에서 만드는 중대형 헬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헬기 회사가 만드는 2천억이 넘는 헬기를 4대를 동원해서 보안 때문에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탔는지 모르게 여러 날아가게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군 1호기 또 다시 발주하자. 칼에서 빌려 타지 말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몸소 이걸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은요. 취임하자마자 전용기를 팔아버리고 일반 여객기로 지금 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쇼라도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밑에서 예산 전략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전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전략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세출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튜브나 자팔 시민단체와 연계를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5년 동안은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윤 정권도 그들과 가까이 했다가 지금 망해버렸고 또 문재인도 자빨 시민단체 등과 가까이 했다가 초반부터 많은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홍위병 집단을 멀리해야 사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이제 미국과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들은 다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걸었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많은 국가 분열을 낳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지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하다가는 골로 간다,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